오빠 뭐해? 이건 좀 그렇잖아. 엄마 사진인데. 오빠 정신 차려. 우리 빚 5억이야. 집 안 팔면 우리 다 죽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박한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빛이 마루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78해를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영숙제.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이 한옥의 이름은 아내의 이름을 땄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던 아내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가꾸던 모과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는 보청기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젯밤 베갯머리에 두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청기 찾으세요? 제가 어젯밤에 청소하다가 거실장에 넣어뒀어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니? 깜빡하셨죠? 요즘 자꾸 그러시네. 걱정돼요, 아버님. 유진은 거실장에서 보청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한수는 보청기를 귀에 끼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참새 소리, 바람 소리, 유진의 발자국 소리. 박한수는 평생 나무를 다뤘습니다. 16세 목수일을 시작해 대목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간 한옥만 해도 수십 채였습니다. 사찰의 법당도 지었고 문화재 복원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대목이라 불렀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자르면 깨끗하게 갈라지고 억지로 꺾으면 부러지는 그 정직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무와 다릅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 유진을 보며 그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한수는 자리를 옮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찜.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뭐려? 당연한 거죠. 유진은 옆에 앉아 한수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 참. 아버님.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 있잖아요. 그거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서류? 어떤 서류? 네. 진명에 관련 서류요. 제가 정리 좀 하려고요. 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유진이 서재를 들락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도 서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서재 서랍에 뒀어. 제가 살펴봤는데 없어서요. 없을 리가. 직접 넣어뒀는데. 유진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청기가 사라진 것도 서류가 없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난 한 달 동안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경이 없어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나왔고 통장 정리를 하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친절하고 상냥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한수는 우연히 유진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자주 헷갈려 하시네요. 그래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건망증이 심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수는 마당의 모과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요. 나무가 정직하다고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른 척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평생 나무를 깎아온 손이 떨렸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이었습니다. 여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소. 영숙제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박한수는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정말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침묵하되 지켜보기로. 목요일 오후 유진의 부모가 영숙제를 찾아왔습니다. 한수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어머니는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한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오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잠깐 산책하시다 오세요. 날씨도 좋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수는 천천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제의 뒷마당은 좁았지만 고즈넉했습니다. 돌담 아래 앉아 쉴 수 있는 평상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이 벌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한 건데? 유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5억이요.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우리 다 죽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는 몸을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사채를 왜 썼어? 대체. 지훈 씨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은행에선 안 빌려줬고요.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지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겠다는 거야? 네. 금매로 내놓으면 15억은 받을 수 있대요. 빚 갚고 나머지로 전세 얻으면 돼요. 그럼 아버님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요.
지방에 괜찮은데 알아봤어요. 유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멀쩡하신 분을. 멀쩡하긴요. 요즘 치매 기운이 보여요. 보청기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서류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요. 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상 모서리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동의는 받을 거예요. 지훈 씨가 설득하면 돼요. 지훈이는 뭐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우리 형편도 어렵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설득됐어요. 어제 같이 요양원 팜플렛 봤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한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지훈. 한수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대줬습니다. 영숙제도 나중에는 지훈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일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한테 미안하지 않아? 유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안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살아야죠.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명의 이전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서류 찾는 대로 처리할 거예요. 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시니까 제가 대리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설득하면 돼요. 대리라니. 그게 되겠어? 법무사랑 얘기해 봤어요. 방법은 있대요. 한수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풀려 돌담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숨긴 것도, 서류를 치운 것도, 그를 깜빡하는 노인으로 만든 것도 모두 영숙제를 빼앗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한수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심었던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꿨는지 알았습니다. 여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추 잎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과 그 부모가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수는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다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내가 평생 가꾼 이 집을, 자신이 직접 지은 이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 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번호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그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수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산책 잘하셨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람이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차 한잔 하세요. 유진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한수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유진의 부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사돈어른. 건강 잘 챙기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수는 다시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한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 아무도 모르는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진짜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집문서, 통장, 그리고 유언장 초안. 한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침묵하는 대목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다루듯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제의 기와 지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키겠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에게는 병원 진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한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 걱정 마라. 그래도 아버님, 혹시 모르니까. 괜찮다. 다녀오마. 한수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정산이었습니다. 영숙이 남긴 수첩에 적힌 김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한수는 자리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 아들의 방관, 그리고 자신의 결심.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단을 설립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단이라니요. 장학재단입니다. 고인이 되신 사모님 이름으로요. 집을 재단 소유로 넘기고 어르신은 평생 거주권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숙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지요.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학으로 공부해서 교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수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낡은 장부 하나. 이게 뭡니까? 김 변호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내가 평생 기록한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기부 내역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영숙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장학금 기부 내역까지 30년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재단 설립 취지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나무를 다뤘습니다. 나무에는 결이 있지요. 결을 따라 자르면 깨끗하게 갈라지지만 결을 거스르면 부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며느리 유진의 결은 탐욕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지훈의 결은 나약함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아내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한수는 그들의 결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일 없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유진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건축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김 변호사와 재단 설립 완료. 둘째, 집 명의를 재단으로 이전. 셋째, 며느리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 마무리. 한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왜 가족끼리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모가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2주가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영숙제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수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사망 후에는 재단이 집을 관리하며 장학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지럽구나. 제주도에 한 달쯤 다녀올까 한다. 제주도요?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좋은 생각이에요. 바람도 쐬시고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요. 그래. 집은 너희가 관리해라. 열쇠 여기 둔다.
한수는 탁자 위에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이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한 달쯤 있다 올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영숙제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수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수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일 때까지,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까지. 한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였습니다. 급하게 자르면 결이 망가집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결을 따라 자르면 깨끗하게 갈라집니다. 한수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찻잔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서울 외곽집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치해준 CCTV 앱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한수는 몰래 영숙제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거실, 안방, 마당. 화면 속 영숙제는 낯설었습니다. 유진의 부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술병과 안주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야, 이 집 진짜 좋네. 20억은 받겠어. 유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위치도 좋고 한옥이잖아. 요즘 한옥 귀하다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한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면. 유진이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복, 치마, 저고리. 영숙이 평생 아껴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낡았네. 버려야겠다. 유진이 옷을 끄집어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비닐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모, 이것도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손에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수와 영숙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응, 그것도 버려. 네. 액자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안방 카메라로 전환됐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맞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영숙의 사진을 주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털어냈습니다. 오빠 뭐해?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그렇잖아. 엄마 사진인데. 옛날 사진 왜 필요해? 어차피 집 팔 거잖아. 그래도 오빠 정신 차려. 우리 빚 5억이야. 집 안 팔면 우리 다 죽어.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쓰레기 더미에 놓았습니다.
한수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옷, 영숙의 사진, 영숙의 추억,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집을 지키지 못했소. 다음 날 밤, 한수는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안 볼 작정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거실 화면이 떴습니다. 유진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 동생, 그리고 지훈까지. 탁자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드디어 계약했다며? 응. 금매로 18억 8천에. 와, 대박.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이 튀었습니다. 한수와 영숙이 앉아 밥을 먹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언제 돌아오신대? 유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2주 후래요. 그때쯤이면 계약금 받고 잔금도 받을 거예요. 요양원은 이미 예약했어요. 전남 쪽으로. 거기 시설 괜찮대요. 아버님이 동의하실까?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하면 돼요. 요즘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들은 또 웃었습니다. 한수는 화면 속 아들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들, 그들이 자신의 집을, 아내의 추억을 모두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냉소였습니다. 그래, 실컷 해라. 축배도 들어라. 내 것이 된 줄 알아라. 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한수는 영숙제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표정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음걸이를 느리고 불안정하게 바꿨습니다. 대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어디더라? 중얼거리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응, 여기가 우리 집이지? 한수는 두리번거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제주도가 어디였더라? 못 찾겠어서 그냥 왔어.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유진은 한수를 부축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지훈아, 너 누구더라?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요. 아, 지훈이. 맞다. 우리 아들. 한수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많이 이상해지셨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의 옷들, 사진들, 추억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밥 드실래요? 응, 배고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유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가나무가 보였습니다. 영숙이 가꾸던 나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영수가. 그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제의 기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영숙제를 배회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한수를 보며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으셔야 해요. 오후 2시 유진이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한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집 정리하는 서류예요. 아버님 요양원 가시려면 필요하거든요. 요양원? 네.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지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유진이 도장과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한수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에 찍지? 여기요, 아버님.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유진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문 밖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김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유진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주택은 영숙 장학재단 소유입니다. 박한수 어르신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까? 그건 없으시죠? 게다가 어르신께서 제공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유진이 한수의 보청기를 숨기는 장면, 서류를 몰래 가져가는 장면, 영숙의 유품을 쓰레기 더미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게 아니라 예당금 3천만 원도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주신 예단이었죠. 그런데 박유진 씨는 그 돈으로 사채 이자를 갚았습니다.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유진 씨,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빠, 오빠 도와줘.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멍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가나무가 보였습니다. 네 잘못도 크다.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다. 아버지, 집에서 나가거라. 당분간 보고 싶지 않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훈도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영숙제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수는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여전히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한복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깨진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의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바람이 불어 모가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한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이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는 피로 맺어진 인연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믿었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이 그랬습니다. 30해를 함께 살며 한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한수는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영숙의 옷을 깨끗이 빨아 옷장에 넣었습니다. 사진은 새 액자에 끼워 거실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모가나무 아래 아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영숙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소. 영숙 장학재단은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영숙이 그랬던 것처럼 한수는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꿈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영숙제는 이제 한수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영숙의 이름으로, 영숙의 마음으로. 한수는 매일 아침 모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생 나무를 깎았습니다. 나무는 정직했습니다.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나무를 깎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을 따라 자르면 깨끗하게 갈라지지만 때로는 옹이를 만났습니다. 삐뚤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나무였으니까요. 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제의 대들보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한수가 직접 깎아 올린 대들보였습니다. 그 아래서 한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영수가,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당신과 함께여서. 모과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